안녕하세요. 모아바의 오민정입니다. 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요. 현재 유튜브에 무료 소방 안전관리자 강의가 정말 많이 퍼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 무료라고 좋은 거 아닙니다. 왜냐면 그 무료 강의를 제가 한번 쭉 살펴보니까 원리를 잘못 설명한 것들이 정말 많이 눈에 보이더라고요. 따라서 정정해주는 강의를 만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에 그 해당 무료 강의에 있어서 잘못 설명한 원리를 정정해주는 강의를 제작을 해봤습니다. 전부 다 정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중에서 정말 극소수만 1개, 3개, 1개, 소아설비편 하나, 경보설비편 3개, 그리고 피난구조설비편 하나, 총 몇 개입니까? 5개만 찍고 끝내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자, 소아설비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아설비 중에 우리 스프링클러 설비는 정말 중요합니다. 시험에 꼭 나오는 설비 중에 하나죠. 스프링클러 설비 중에서도 습식 스프링클러 설비와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 설비가 자주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습식 스프링클러 설비의 동작을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본 강의가 아니기 때문에 간략하게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습식 스프링클러 설비는요, 밸브 기준 요 위쪽이 2차 측이 되는 것이고요. 요 아래쪽이 1차 측입니다. 1차 측과 2차 측 전부 다 가압수, 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헤드는요, 폐쇄형 헤드를 사용합니다. 체크해 주시고요. 자, 화재가 발생했을 때 헤드가 깨집니다. 그러면 2차 측에 있었던 물이 다 방수되겠죠. 그러면 2차 측의 압력은 낮아집니다. 2차 측 압력이 낮아졌으니 1차 측의 압력이 얘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상태가 되겠네요. 그러면 이 알람 밸브 내부를 한번 보세요. 클래퍼라는 놈이 있습니다. 이 클래퍼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왜? 밑에 1차 측의 압력이 더 높아졌으니 이 1차 측이 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클래퍼가 열려서 시틀링 홀로 물이 넘어가서 압력 스위치를 동작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무료 강의에서는요. 알람 밸브 있습니다. 여기 클래퍼 있습니다. 화재가 발생해요. 1차 측의 압력이 더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클래퍼가 열린대요. 클래퍼 열렸습니다. 여기에 있었던 게 요렇게 열려요. 그러면 이 클래퍼에 있는 시틀링 홀로 물이 요렇게 넘어가서 압력 스위치를 동작시킨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클래퍼 보시면 시틀링 홀이 위쪽에 있는 요게 시틀링 홀이 아니에요. 얘가 막고 있는 구멍이 시틀링 홀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막고 있었던 게 열렸으니 이 구멍을 통해서 나가서 압력 스위치가 동작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동작 우리 순서를 간단하게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열에 의해 폐쇄형 헤드가 개방하고요. 헤드 개방했으니 물이 방수되겠다. 그러면 이제 유수검지 장치에 클래퍼가 개방이 될 겁니다. 클래퍼 개방되면서 압력 스위치를 동작시킬 거예요. 요 알람 밸브 클래퍼 개방되어서 압력 스위치를 동작시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압력 스위치가 작동했네요. 그러면 이제 사이렌의 경보와 우리 표시등이 점등이 되어져야 하겠죠. 자,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이제 1차 측에서 2차 측으로 물이 넘어갈 겁니다. 클래퍼가 열렸기 때문에 여기에 있었던 물이 2차 측으로 계속 넘어갈 거예요. 그러면 1차 측 배관의 압력 또한 낮아지겠죠. 그러면 이제 압력 챔버의 압력 스위치가 작동이 되어서 펌프가 기동이 되어 계속해서 물을 공급해 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간단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스프링클러 설비는 여기서 마치고 경보 설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보설비편입니다. 경보설비편은 총 3개로 제가 구성을 해왔습니다. 첫 번째, 차동식 감지기, 두 번째, 광전식 스포트형 감지기, 마지막 3번째, 수평적 경계구역입니다. 자, 일단 원리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 차동식 스포트형 감지기와 정온식 스포트형 감지기가 있습니다. 얘네 둘의 차이는 정온식은 일정 온도 이상이 되었을 때 작동하는 것이고요. 차동식은 온도 상승률에 따라서
동작을 하는 것입니다. 자, 차동식 감지기에 있어서 구성 요소를 살펴보면 다이어프램, 막이 있습니다. 얇은 막입니다. 그리고 리크 구멍이 있습니다. 영어로 리크가 새어나가다라는 말이에요. 리크 구멍이 있고요. 가멸실이 있다. 이렇게 세 가지 체크를 해주시면 돼요. 가멸실은 열을 감지하는 실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것이고요. 여기는 공기로 차 있습니다. 아시겠죠? 따라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공기의 부피는 어떻게 됩니까? 팽창해요. 공기가 팽창해서 다이어프램을 밀어버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된다면 요 다이어프램에 플러스 접점이 있습니다. 다이어프램에는 플러스 접점, 가동 접점이에요. 가동 접점이 무엇이냐? 움직이는 접점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것이고요. 여기 위에는 고정되어져 있는 접점이 있습니다. 얘는요, 마이너스예요. 그러면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붙었네. 전기적인 신호를 보내주겠죠. 어디에? 수신기에. 이게 바로 차동식 감지기의 동작 순서가 되겠습니다. 작동 원리가 되는 것이요. 근데 그 무료 강의에서는 어떻게 설명을 했냐? 간단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에 접점이 있습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다이어프램을 밀어서 접점을 얘를 동작시킨다라고 정말 간단하게 축약시켜서 모르는 사람이 듣게 된다면 조금 원리가 이해가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 편에 짚어온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리크 구멍은 정말 중요합니다. 리크 구멍이 왜 중요하냐? 얘는 비화재보 방지를 위해서 있는 설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비화재보 방지를 위해서 리크 구멍이 있어야 됩니다. 자, 화재가 아니라 그 해당 실이 잠시 온도가 높아졌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조금 온도가 높아졌을 때, 그러면 어차피 온도가 높아지면 공기가 팽창하니 다이어프램을 밀겠죠? 밀어버리면 접점이 맞닿게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비화재보가 일어나게 돼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리크 구멍으로서 화재가 아닌데 온도가 잠깐 높아졌을 때는 여기로 공기가 새어나가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크 구멍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체크를 해주시고 우리 차동식 감지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자, 넘어가서요. 광전식 스포트형 감지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전식 스포트형 감지기는요. 빛이죠. 빛을 이용한 감지기라고 생각을 해주시고요. 얘는 연기 감지기에 해당이 됩니다. 연기 감지기고 그 원리는 빛을 이용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자, 광전식 스포트형 감지기 내부 보시면 비전공자가 봤을 땐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를 조금 간단하게 그려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광전식 스포트형 감지기에는요, 송광부가 있습니다. 혹은 얘를 발광부라고도 합니다. 무엇일 것 같나요? 그쵸? 빛을 보내주는 부분. 그리고 여기는 수광부가 있습니다. 수광부는 빛을 받는 부분이에요. 평상시에 송광부에서 발광부, 송광부 뭐라고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송광부에서 빛을 계속해서 보냅니다. 근데 이 빛은 일직선으로 나아가는 경향이 있죠. 따라서 수광부에는 빛이 들어오지 않아요. 수광부에는 평상시에는 빛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혹여나 들어오는 빛을 막아주기 위해서 여기에 보시면 무엇이 있습니까? 차광판이 있습니다. 차광판으로 조금 극적이게 그리면 이렇게 막아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평상시에는 차광판이 아예 막아서 수광부로 빛이 들어오는 것이 없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화재가 발생하면은 열뿐만 아니라 연기도 발생하죠. 연기가 발생해서 요 감지기가 연기를 감지할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이 연기는 고체와 액체의 밀입자입니다. 아시겠죠? 고체와 액체의
미립자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연기는 빛과 충돌하는 경향이 있어요. 연기가 빛과 충돌하게 된다면 빛은 산란하겠죠? 빛이 연기를 만나서 산란해서 수광부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빛이 연기와 만나서 산란해서 수광부로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그리고 여기서 수광부는 포토다이오드를 씁니다. 포토다이오드. 이 포토다이오드가 무엇이냐? 빛 에너지를 전기적인 에너지로 바꿀 수 있는 반도체 소자입니다. 아시겠죠? 따라서 이 수광부 포토다이오드는요, 들어오는 빛을 감지해서 전기적인 신호를 수신기에 보내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광전식 스포트형 감지기의 원리가 됩니다. 아시겠죠? 그 무료 강의에서는요, 정말 축약해서 광전식 스포트형 감지기는요, 빛을 이용한 감지기입니다. 이 빛이 연기와 만나서 작동시킵니다 라고 조금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는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확실한 우리 원리는 요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넘어가서 자동화재 탐지 설비 수평적 경계구역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탐 설비 보시면 경계구역을 나눠둡니다. 아시겠죠? 자세한 설명은 생략을 하도록 할게요. 자, 거기에 있어서 수평적 경계구역입니다. 제가 볼 것은 요 마지막입니다. 2번. 근데 1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하나의 경계구역이 2개 이상의 건축물 및 2개 이상의 층에 미치지 않을 것. 자, 하나의 경계구역이요. 예를 들어서 1층, 2층 같은 경계구역 사용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화재가 발생했을 때 수신기에 화재 표시등이 점등이 될 것이고요. 지구 표시등이 점등될 겁니다. 근데 이게 도대체 어디를 나타내는 것인지 알 수가 없겠죠. 시간 지연이 생기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의 건축물은, 경계구역은 2개 이상의 건축물과 2개 이상의 층에 미치면 안 된다. 그런데 여기서 다만 기준이 붙습니다. 자, 다만 요렇게 생긴 건축물로서 여기 바닥 면적이 150, 여기 150. 2개 합쳤을 때 500제곱미터 이하, 2개 합치면은요 300제곱미터죠. 요렇게 500제곱미터 이하로서 매우 작다라고 한다면 이 둘을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산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하나의 경계구역의 면적 기준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의 경계구역은, 수평적 경계구역은요, 면적이 600제곱미터 이하, 한 변의 길이는 50m 이하여야 돼요. 근데 여기서 또 하나의 단서 조항이 붙습니다. 다만 주 출입구에서 내부 전체가 보이는 것에 있어서는 한 변의 길이 50m 이하는 그대로 유지하시고요. 완화 기준 들어갑니다. 1000제곱미터까지는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산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단서 조항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 주 출입구에서 내부 전체가 보이는 것에 대한 해석을 조금 잘못한 강의가 있더라고요. 주 출입구에서 내부 전체가 보이는 것은 통유리가 아닙니다. 자, 우리 통유리, 자동차 판매장 생각을 해주시면 통유리죠. 통유리, 주 출입구에서 우리가 내부 전체 다 보입니다. 그렇다라고 할지라도 그 내부에는 자동차가 정말 많이 전시가 되어져 있어요. 그쵸? 그런 통유리는 생각을 해주시면 안 되고요. 체육관 정도를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주 출입구 딱 들어섰을 때 그 내부에 거의 아무것도 없고 내부 전체가 뻥 뚫려서 다 보이는 곳, 그게 바로 주 출입구에서 내부 전체가 보이는 것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경보 설비는 마칠 것이고요. 마지막 피난 구조 설비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난 구조 설비편에 있어서는 유도등과 유도표지입니다. 자, 그 중에 피난구 유도등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가 지금은 법을 그대로 긁어왔습니다. 얘는요, 시행 일자가 언제냐? 2024년 7월 1일입니다. 아시겠죠? 유도등 및 유도표지 화재 안전 기술 기준이고요. 2.2.3 보시면 피난층으로 향하는 피난구의 위치를 안내할 수 있도록 주 출입구 인근 천장에 설치된 피난구 유도등의 면과 수직이 되도록 피난구 유도등을 추가로 설치해야 됩니다. 다만 설치된 피난구 유도등이 입체형인 경우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서부터 처음부터 조금 잘못 설명을 했습니다. 그 무료 강의에서는. 자, 우리
주 출입구, 피난구 위에는 그쵸? 피난구 유도등을 설치를 합니다. 바닥으로부터 1.5m 이상의 위치에 설치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쵸? 자, 근데 내가 복도에서 피난구를 찾고 있어요. 피난구를 찾는데 이 피난구가 내 눈앞에 있는 곳이 아니라 벽에 있죠. 따라서 복도를 가는데 피난구가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우리가 모를 거 아닙니까? 따라서 이 천장에 피난구 인근 천장에 설치해라 라는 것입니다. 언제? 얘가 평면으로 설치가 되어져 있을 때. 그게 바로 여기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피난구 유도등의 면과 수직이 되도록 여기서 달려오는 사람도 왼쪽이 아닌 오른쪽에 피난구가 있다라는 걸 알려줄 수 있도록 이렇게 설치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런데 얘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는 언제냐? 요 피난구 유도등 있죠? 얘가 평면이 아니라 입체형으로 설치가 되어져 있을 때예요. 자, 그 강의에서는 입체형을 조금 잘못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입체형을 여기에 설치를 하는데 요렇게 입체형으로 설치하자. 조금 말도 안 되는 것이고요. 이 입체형이다라고 한다면 원래 설치해야 되는 요 피난구가요. 이런 식으로 피난구 유도등이 이런 식으로 3면의 입체형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2면, 2면 입체형일 수도 있습니다. 요렇게 다시 말해서 그림을 어떻게 그려드릴까요? 자, 여기가 요런 식으로 되어져 있어서 어디서 보아도 여기서 오는 사람이 봐도 여기가 피난구 유도등이구나. 여기서 오는 사람이 봐도 여기가 피난구 유도등이구나. 저 반대편에서 걸어오는 사람이 봐도 여기가 피난구 유도등이구나 알 수 있도록 입체형을 설치한 경우에는 이 천장에다가 추가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아시겠죠? 정확한 법의 해석은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좀 더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신설된 사항입니다. 이게 2024년도 6월 말까지는 표시가 되어져 있지 않았지만 2024년 7월 1일에 신설이 되었고 시행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에 따라 추가로 설치하는 피난구 유도등은 자, 추가로 수직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근데 원래는 이 피난구 유도등이 화살표가 없는 피난구 유도등도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피난하러 오는 사람이 피난구가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헷갈릴 수가 있겠죠. 따라서 어디가 피난구 방향인지 그 화살표로 표시를 해주자라는 것이 이번 2024년 7월 1일에 신설이 되어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정정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무료 강의에 있었던 모든 내용을 제가 짚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짚어드린 내용이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좀 더 알고 싶으시다라고 한다면 향후 제 강의 혹은 제가 좀 더 제 2탄을 한번 만들어 보는 시간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는 모아봐 강의에서 보도록 합시다.